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불행해지고 어렵게 행복해지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바로 이정 작가님의 우린 너무 쉽게 불행하고 어렵게 행복하지 라는 책입니다. 살면서 사소한 일에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들이 많죠. 버스를 놓쳤다든가 커피를 쏟았다든가 혹은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주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책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미소 짓는 순간, 이런 것들이 행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복은 커다란 성취에서만 온다. 우리는 종종 이루고 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사면, 목표를 이루면, 그런데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행복은 늘 다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두 번째,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다.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곳에 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런 비교가 불행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언제나 부족해 보이지만 나 자신과 비교하면 성장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발견한 작은 행복을 한 가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린 너무 쉽게 불행하고 어렵게 행복하지는 우리에게 행복을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여러분은 일상에서 가장 소소한 행복을 언제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행복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한 남자가 프링글스 속에서 잠든 이유. 감자칩을 포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비닐봉투에 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비닐봉투에 담긴 감자칩은 무질서하게 섞이고 봉투 안에는 빈 공간이 많아 파손 위험이 높아진다.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원통을 활용하는 것이다. 감자칩을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먹기에도 편리하다. 파손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이다.
이 원통 포장법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링글스라는 감자 스낵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원통 포장법을 발명한 사람은 프링글스의 모 회사 프록터 앤 갬블 P&G의 연구원이었던 프레드릭 바우어이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화학자였던 바우어는 튀김 기름이나 냉동 건조 아이스크림 등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상식을 깨트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획기적으로 편리한 물건을 발명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고 한다. 그 걸작품이 바로 프링글스였던 것이다. 바우어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다가 2008년에 사망했는데 독특한 장례 방식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 그는 사망 오래전부터 자신의 골분을 프링글스 통에 넣어서 묻어달라고 요구했고 자녀들은 그의 유언을 실제로 따랐다. 프링글스 통에서 영면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처음엔 웃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프레드릭 바우어는 진지했다. 프링글스는 그의 자부심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감자칩 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프링글스는 그가 그의 삶을 통틀어 가장 뜨겁게 좋아했던 것이었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인생의 상징이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린다. 우리는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떠나게 된다. 바꿔 말해 죽어도 잊기 싫은 사람, 대상, 추억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프링글스는 흔한 과자일지 모르나 프레드릭 바우어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죽음에 가까워져도 외롭지 않다. 그 무언가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대신 사랑하는 일로 인생을 채울 필요가 없다. 소도 낯을 가린다. 세상에는 소심한 사람들이 많다. 소심한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 정당한 요구인데도 남에게 말을 꺼내는 일 자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속아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동물 중에서도 소심한 동물이 있다. 바로 소다. 소는 낯가림이 심하다. 사람이 낯선 사람 앞에서 움츠러들듯 소도 낯선 소 앞에서는 긴장해서 마음이 쪼그라든다. 영국 체스터 대학 크리스타 맥레난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총 3마리의 소가 맥레난의 실험에 참여했다. 연구팀은 먼저 A라는 소 한 마리를 좁은 공간에 뒀다. A 소를 일정 시간 동안 혼자 둔 뒤 맥박을 측정했는데 평균보다 빠르게 뛰었다고 한다. 이후 평소에 친하게 붙어 다니는 다른 2마리의 소를 데려와 같은 공간에 함께 있게 했다. 놀랍게도 친구와 함께 있게 된 소는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긴장감이나 불안이 없고 마음이 편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동일한 공간인데도 얼굴 모르는
낯선 소가 나타나니 A 소의 반응이 달라졌다. 낯선 소와 한 공간에 있게 된 소는 심박수가 상승했다.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를 보였던 것이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소에게도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 연구는 소의 심리는 물론 사람이 동물에게 얼마나 무신경한지도 돌아보게 했다. 사람의 시각에서 소는 무척 우직해 보인다. 달리 말해서 정서적으로 둔감할 것처럼 보인다. 사람은 소가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것이 그저 넉넉한 먹이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 소도 소심하게 낯을 가리고 편한 친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둔감한 쪽은 소가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소심한 소처럼 낯을 가리는 우리 또한 낯선 사람의 무리 속에서 불편해지는 마음을 매일같이 인내한다. 밥벌이를 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하루를 책임지기 위해 마음의 불편함을 꾹 참아내며 낯선 이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일이다. 친구와 말없이 눈짓만 주고받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소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과 한 공간에 함께 있다면 한껏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이따금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이 더 행복한 이유. 기대감이 정말로 행복의 적일까? 기대하지 않을수록 인생이 평화롭다라거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도 적다 라고 조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사실 기대감은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의 필수 조건일 때가 많다. 여행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기대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매여 있던 사람이 꿈같은 휴가 여행을 보내고 회사로 복귀했다고 하자. 그는 행복할까? 충전된 배터리처럼 마음이 행복감으로 가득할까?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던 때가 더 행복할까?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제로엔 나윈이 이 문제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뜻밖이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는 높은 행복감이 8주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정작 여행을 다녀온 직후 사람들의 행복감은 평소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여행지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물론이었고 여행이 아주 편하고 즐거웠다고 답한 사람도 결과는 같았다. 여행이 끝나자마자 행복도 종료되어 버린 것이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여행이라도 곧 잊히고 만다. 그런데 여행을 계획하는 동안에는 행복감이 오랫동안 높이 유지된다. 8주. 그러니까 무려 2달 동안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한 것은 바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여행지에서 감각하게 될 설렘과 자극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상상해보고 이로 인해 느낀 기대감이 직장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요컨대 기대감은 행복의 조건이다.
기대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여기서의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은 지나친 기대이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대다. 적당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기대감은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럼에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을 비관적으로 느낀다면 어쩌면 기대했다가 실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처를 각오하지 않으면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다. 때로는 상처받을지언정 삶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 더 좋은 방법이다. 기대를 품을 용기가 있어야 삶이 더욱 신난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사소한 기대를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 내 인생의 결말을 알 수 있다면 애인으로부터 이별 선언을 들을 것 같다. 상사에게 야단 맞을 것 같다.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것 같다.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릴 것 같다. 이런 나쁜 예감들이 우리를 매일 괴롭힌다. 문제는 이 예감이 적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가끔이지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실제 상황으로 벌어진다.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미래 예감 능력이 있는 것일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시카 어츠 심리학 교수 등은 2012년 사람의 몸은 미래를 느낀다 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설계한 실험의 참가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중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기 전 참가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유독 뚜렷했다고 한다. 가령 기어다니는 뱀의 사진이 눈앞에 나타나기 10초 전부터 피실험자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는 것이다. 또 눈이 커지고 뇌의 활동도 변화했다고 한다. 공포를 느꼈다는 명확한 증거다. 무서운 사진은 평범한 사진들 사이에 무작위로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피실험자들은 무서운 이미지가 나타날 걸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에 제시될 그림에 관한 아무런 힌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피실험자들의 심장은 미리 떨기 시작했다. 정말 사람의 심장이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실험이 과학적이지 못하게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미래 예감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매혹적이다. 나에게 일종의 초능력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근접한 미래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정도야 괜찮겠지만 미래를 멀리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은 생각보다 좋은 일이 아니다. 책 나는 전설이다를 쓴 미국의 작가 리처드 매드슨의 한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딱 하나 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것이다. 나의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쾌하지 않은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죽을지 훤히 안다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싫다. 숨을 거두는 내 얼굴까지 미리 보아야 한다면 최악의 고문과 다름없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아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인생의 재미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나의 미래를 안다는 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입장할 영화관에서 빠져나오는 관객들의 대화로 듣는 스포일러와 다르지 않다. 인생의 스포일러를 알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흥미진진하다. 미래에 대한 사전 지식은 가끔 들어맞는 예감 정도로 충분하다. 아픔을 잊어버리는 방법. 스웨덴에서는 헌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문자가 도착한다. 당신의 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알리는 문자다. 혈액 사용 통지 문자는 2012년 스웨덴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2015년부터 스톡홀름 혈액원인 블러드 센트럴렌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문자 서비스는 헌혈자가 보람을 느끼게 한다. 자신이 기증한 혈액이 누군가를 살렸다는 소식을 전달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기회가 되면 또 헌혈을 해서 남을 돕고 싶어질 것이다. 헌혈 말고도 남을 돕는 길은 많다. 틈틈이 시간 여유를 내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나 집을 잃은 동물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돈이나 물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남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남을 돕는 건 곧 나를 돕는 일과 같다. 남을 도우면 나에게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행복감, 자긍심, 보람 같은 좋은 감정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20세기 중반 미국 소설가 실비아 플라스가 말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예를 들어, 내가 잘 될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라며 자책하는 경우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 무언가를 잘 해내더라도 그 안에서 사소한 실수만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나에겐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일어날까? 라고 반복해서 물으면 깊은 자기연민과 우울에 빠진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이유만 수십 가지를 써내려가게 되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줄여야 마음이 건강해진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방구석에서 나홀로 생각에 골몰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들과 말과 체온을 나누다 보면 이제껏 내가 빠져 있었던 자기 연민이나 자기 걱정이 사실 별것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자연히 자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다. 남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면 나의 아픔이 잊힌다. 나의 걱정과 아픔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따뜻하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순간 어두웠던 마음이 행복으로 화사하게 가득 찬다.
아파하는 친구나 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으면 나의 아픔도 치유된다. 내 마음을 고치는 일은 이렇게나 쉽다. 서로를 돌보고 돕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걱정을 씻어내며 지금까지 인류는 멸종하지 않을 수 있었다.